어머니, 결혼할 때 집 사주셨다고 제사 참석하라고 강요하시는 건 선 넘는 거예요. 제사 때는 꼭 참석한다고 했잖니? 시댁은 남이라니까요. 그리고 제사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친정 제사는 엄마가 지내는 거니까 사위는 당연히 요. 며느리와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숙 씨는 며느리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남이니까 제사에 안 온다고 하고 친정 제사에는 사위가 꼭 참석해야 한다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에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으니 며느리와 안사도는 아들과 영숙 씨 집을 돈줄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영숙 씨와 남편인 도성 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건물 1층 한강 노인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식당 안에서는 20명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나오는 가운데 카운터 옆에서는 72의 강영숙 씨가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남편 한도성 씨가 빈 쟁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영숙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 여사님, 여기 음식 참 맛있어요. 집밥 먹는 것 같아서 좋네요. 어머님, 더 드실래요? 반찬 더 갖다 드릴게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의 시작은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였고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2018년 3월 초순의 따스한 오후 햇살이 경기도 구리시의 25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도성 씨가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땅 문서 어디 있었지? 둘째 서랍 아래쪽이요. 빨간 봉투에 들어있을 거예요. 영숙 씨가 대답했고 도성 씨 손이 멈추면서 빨간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봉투 겉면에는 화성시 토지라고 적혀 있었고 그는 봉투를 펼쳐 안에 든 서류를 꺼냈는데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병상에서 이 문서를 도성 씨 손에 쥐어주셨어요. 도성아, 이 땅만큼은 팔지 마라. 네 자식들한테 물려줘.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고 도성 씨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의 한 농가에서 20살 남짓한 도성 씨가 흙이 가득 묻은 손으로 논두렁을 걷고 있었고 등 뒤로는 아버지가 호미로 밭을 메고 계셨죠. 도성아, 이 땅이 네 밥줄이다. 잊지 마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땅이 나중에 자식들 미래가 될 줄은요. 1980년대 초반에 도성 씨는 25살의 영숙 씨를 만났고 둘은 구리에 전셋집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는데 도성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영숙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큰딸 지선이가 태어났고 2년 뒤 둘째 미선이가 태어났으며 다시 5년 뒤에는 막내 지훈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시댁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3대 독자다. 우리 집안대가 끊기지 않았어. 도성 씨 아버지가 술잔을 들고 기뻐하셨지만 도성 씨 부부는 그저 아이 셋을 먹이고 입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집안 살림은 더 팍팍해졌는데 큰딸 지선이는 공부를 잘했고 둘째 미선이도 성적이 좋았지만 막내 지훈이는 운동을 좋아했을 뿐 공부는 그저 그랬죠. 학원을 보낼 형편은 안 됐지만 밥만큼은 꼭 챙겨줬고 영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쌌습니다. 엄마,
이거 반찬 맨날 똑같아. 지훈이가 투덜거렸고 영숙 씨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래도 엄마가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어라. 도성 씨는 주말에도 공장에 나갔고 딸들은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으며 지훈이는 지방 사립대에 들어갔는데 그 시절 도성 씨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이 되자 큰딸 지선이가 의사가 됐고 둘째 미선이는 약사가 됐는데 둘 다 서울에서 각자 병원과 약국을 다니며 자리를 잡았고 지훈이는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그해 가을 도성 씨에게 화성시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도성 씨 맞으십니까? 소유하신 토지가 개발지구에 포함됐습니다. 도성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고 손이 떨렸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20억 정도 예상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성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20억이라는 숫자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도성 씨가 말했지요. 여보, 우리 땅이 개발된다네. 뭐라고요? 그 땅이요? 개발지구래. 20억 준다는데.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고 뭘 해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생각만 했어요. 2016년 봄에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됐고 성씨 부부는 은행 창구 앞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며 20억 3천만 원이라고 적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영숙 씨 눈에 눈물이 고였고 당신 우리 이 나이에 이런 돈을 보다니 하고 말했어요. 도성 씨가 아내 손을 꽉 잡으며 고생했소.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고 큰딸 지선이와 둘째 미선이 그리고 막내 지훈이가 모였는데 도성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셋한테 5억씩 나눠줄까 생각했다. 지선이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저랑 미선이는 괜찮아요. 우리 잘 벌잖아요 하고 말했고 미선이도 맞아요. 아빠 엄마 노후 자금 챙기세요 하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조금 달랐는데 아버지, 저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좀 필요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도성 씨가 아들을 바라봤는데 지훈이는 작년에 여자친구를 소개했었고 이름은 윤다영이었으며 31살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영숙 씨가 근데 얼마나 필요하니? 하고 물었고 지훈이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보고 있는데요. 거실 공기가 잠깐 멈췄고 강남이라고? 하는 도성 씨 목소리에 지훈이가 네, 다영이가 직장도 강남이고 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도성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도성 씨 부부는 지훈이 부부와 함께 강남의 한 모델하우스를 찾았어요. 그때가 2016년 4월 중순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25평형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영숙 씨는 입이 벌어졌고 거실이 넓었으며 주방이 깨끗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이 평형 분양가가 20억입니다. 중개업자가 설명했고 도성 씨가 숫자를 듣고 헛기침을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 강남이라 좀 비싸긴 한데요. 투자 가치는 확실합니다. 다영이가 영숙 씨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괜찮지 않아요? 학군도 좋고요. 지훈이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론 평생 못 사는 집이에요. 도성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우리가 사주마. 다영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계약은 그날 바로 진행됐고 계약금으로 2억이 나갔으며
잔금은 몇 달 뒤 치르기로 했는데 도성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도장 하나로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16년 8월에 지훈이와 다영이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해 10월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도성 씨 부부는 잔금을 입금했어요. 등기는 지훈이와 다영이 공동 명의로 했고 입주일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은 햇살이 가득했고 가구는 아직 다 안 들어왔지만 공간이 넓어 보였어요. 영숙 씨가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는데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이런 데서 못 살아봤는데. 도성 씨가 아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다영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때 영숙 씨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다영아, 우리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영숙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강남하고 구리하고 가깝고 이 집은 지훈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그러니 시할아버지 제사는 꼭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명절에도 꼭 보고 연락 자주 하고. 영숙 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세 가지만 잊지 말아줘. 제사, 명절, 연락. 다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도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고 말했어요. 큰딸 지선이와 둘째 미선이도 축하해줬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운 좋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지선이가 동생 어깨를 툭 치며 말했고 지훈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영이는 시부모님께 술을 따라드렸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도성 씨는 웃고 있었지만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 밤 구리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 씨가 운전을 하고 도성 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영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자식 결혼시켜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니겠어? 근데 통장에 돈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걱정 마. 우리 둘 연금이랑 국민연금 나오면 먹고 살만해.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고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다영이가 약속 지키겠죠? 그럼 저렇게 눈물까지 보였는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다는 걸요. 그날 저희가 찍은 도장은 집 열쇠가 아니었고 나중에 우리 인생을 되팔게 만드는 도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시댁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영숙 씨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식탁에 반찬을 가득 차려놓았고 도성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시부모님 뵈러 오는 건 당연하죠. 다영이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럴 때마다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바쁠 텐데 고맙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숙 씨는 며느리가 기특했고 도성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복이 많아서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하지만 결혼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다영이의 방문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2주일에 한 번이 됐고
그게 다시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고 카톡 답장도 반나절 뒤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 씨가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훈이가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아, 다영이랑 저녁 먹으러 올래?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고 지훈이가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다영이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대. 그럼 너라도 올래? 나도 다영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기로 해서.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재미있게 놀다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재미있게 놀다 와. 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도성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애들 온다며? 영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 있대. 그럼 우리 둘이 먹지 뭐. 도성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갈비찜을 먹을 때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구리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었고 주말에는 도로도 막히지 않았어요. 영숙 씨는 가끔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서 구리에서 강남까지의 경로를 확인했는데 화면에 52분 소요라고 표시됐습니다. 1시간이면 금방인데. 영숙 씨는 혼잣말을 했고 옆에서 도성 씨가 애들도 바쁘니까 그러겠지 하며 아내를 달랬어요. 하지만 영숙 씨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지선이는 인천에 시집을 갔는데도 한 달에 2~3번은 친정에 들렀고 둘째 미선이는 서울 강북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왜 다영이는 1시간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영숙 씨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일주일 전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했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 재워 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큰딸 지선이가 전화를 걸어왔고 엄마, 나는 추석날 저녁에 갈게 하고 말했습니다. 둘째 미선이도 저는 추석 당일 오후에 갈게요 하며 시간을 알려줬어요. 영숙 씨는 지훈이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지훈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미안한데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 뭐? 추석인데 왜? 다영이가 회사에서 명절 당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대.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석 당일에 회사를 나간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외국계 회사라 원래 그래.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 많아. 그럼 너라도 와. 다영이 혼자 집에 있으면 되잖아. 지훈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얼버무렸습니다. 나도 다영이 혼자 두고 가긴 그래서.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큰딸 지선이와 둘째 미선이가 각자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고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지선이 남편과 미선이 남편도 함께 왔고 손주들도 뛰어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지선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영숙 씨가 대답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대. 지선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추석인데 무슨 회사 일이야? 영숙 씨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차례를 지내는 동안 도성 씨는 아버지 사진 앞에 술잔을 올리면서 아들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아버지, 지훈이가 바쁘다고 못 왔습니다. 도성 씨는 중얼거리듯 말했고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지선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지훈이네는 이번에 정말 바빴나 봐요. 바쁘긴 한가 봐, 뭐. 도성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 가족들만 남았을 때 미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지훈이 형부 회사 일 때문에 못 온 거 아니지?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지선이가 말했어요. 다영이 언니가 안 온 거잖아. 명절에 시댁 안 오는 며느리들 요즘 많대?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20억짜리 집 받아놓고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면 그게 말이 돼? 지선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영숙 씨가 말렸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엄마는 왜 그렇게 참기만 해요? 속상하시잖아요. 미선이도 거들었고 도성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만들 해. 며느리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도성 씨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구리집 안방이었습니다. 도성 씨와 영숙 씨는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둘 다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여보.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가? 무슨 소리야? 그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린 옵션쯤으로 여기는 거 아닐까? 영숙 씨 목소리가 떨렸고 도성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모르겠어. 근데 섭섭한 건 사실이야. 도성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고 영숙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영숙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고 밤은 깊어갔어요. 며칠 뒤 영숙 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 오정혜 씨를 만났습니다. 오정혜 씨는 74으로 같은 아파트 2층에 사는 사람이었고 동네 소문에 밝기로 유명했어요. 강 여사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영숙 씨가 간단히 대답하려 했지만 오정혜 씨는 계단에 멈춰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왔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 안 오는 게 매너라던데? 오정혜 씨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묘한 도끼가 섞여 있었어요. 바빠서 못 왔어요. 아이고, 바쁘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면 얼마나 바빠요. 그냥 안 오고 싶은 거지. 오 여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왜? 사실이잖아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시댁을 뭘로 아는지 몰라. 오정혜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계단을 올라갔고 영숙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 오정혜 씨 목소리가 맴돌았고 안 오고 싶은 거지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성 씨가 목욕하러 들어간 사이 영숙 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영이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어요. 다영이는 최근 게시물에 친구들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고 추석 연휴 너무 행복했어요. 하트하트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다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잔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영숙 씨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고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행복했다고. 영숙 씨는 중얼거렸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숙 씨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시간 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추석에 못 온 거 엄마가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해. 영숙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고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지훈아, 앞으로는 명절이나 제사 때 꼭 좀 와줘. 응, 알겠어, 엄마. 다영이한테도 잘 말해줘.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좀 보자는 거야. 응, 내가 다영이한테 잘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성 씨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기일은 음력 10월 초이틀이었고 숙 씨는 일주일 전부터 지훈이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어요. 지훈아, 이번 제사 때는 꼭 와야 한다. 할아버지 제사니까 빠지면 안 돼. 지훈이는 알겠어. 엄마라고 답장을 보냈고 영숙 씨는 이번에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사 당일 저녁이었고 영숙 씨는 오후 3시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성 씨는 과일을 깎고 있었고 영숙 씨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큰딸 지선이가 5시쯤 도착했고 둘째 미선이도 6시 전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7시가 됐지만 지훈이는 오지 않았고 영숙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어디야?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뭐? 할아버지 제사인데? 다영이가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나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다영이 야근하는 거랑 내가 제사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라도 와. 엄마, 진짜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영숙 씨는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 도성 씨가 물었습니다. 뭐래? 하지만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사는 결국 아들 없이 치러졌습니다. 제사상 앞에 도성 씨와 큰딸 지선이, 둘째 미선이만 앉았고 막내 아들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도성 씨는 아버지 사진 앞에 술잔을 올리면서 손이 떨렸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절을 하는 동안 영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고 지선이와 미선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지선이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20억짜리 집 받아놓고 제사도 안 오면 그게 사람이에요? 언니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 제사인데 손주가 안 오면 어떡해요. 미선이도 격하게 동조했고 도성 씨는 제지했습니다. 애들아, 목소리 낮춰.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참기만 하세요? 집 뺏어와야죠. 지선이가 소리쳤고 영숙 씨가 말렸어요. 이제 그만해. 제사 음식 먹고 있잖아. 하지만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 씨는 또다시 오정혜 씨를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강 여사님, 아드님 제사 때 왔었어요? 오정혜 씨가 물었고 영숙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못 왔어요. 아이고, 그것 참 집은 강남에 사줬다면서 제사는 안 온다고요? 바빠서 그래요. 바쁘긴요. 나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따귀 한 대 때리겠어요. 오정혜 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영숙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자기 친정만 챙긴다니까요. 시댁은 그냥 돈 주는 은행찜으로 생각하나 봐. 오정혜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숙 씨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 먼저 올라갈게요.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영숙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혼자 친정 엄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는데 사진 속에서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나 며느리 잘못 봤나 봐. 영숙 씨는 중얼거렸고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성 씨가 방에서 나와 아내가 우는 걸 보고 다가왔고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나서. 영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거짓말을 했고 도성 씨는 아내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다영이 친정에서 제사 지낸대.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영숙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대답했어요. 그래, 가야지. 근데 엄마, 그날 우리 집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왜? 제사 끝나고 다영이 엄마가 식사 준비해 놓으셨대. 거기서 늦게까지 있을 것 같아서. 영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았어.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씨는 주방에 서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고 늦가을 하늘이 무척 차가워 보였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제사는 바빠서 못 오고 친정 제사는 어떻게든 가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도성 씨가 코를 골고 있었지만 영숙 씨는 눈을 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영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고 지도 앱에서 구리에서 강남까지의 거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2분. 화면에 똑같은 숫자가 떴고 영숙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1년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며느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있었습니다. 그 1시간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영숙 씨는 알 수가 없었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목소리가 괜찮아 보였고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집에 올 거야? 그게 아니고 엄마랑 다영이랑 셋이서 저녁 먹자고. 다영이가 그러는데 괜찮지. 영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멀리 나가서 밥을 먹자는 말이 반갑기도 했지만 남편이 쉬는 날이라 조금은 걸렸지요. 그래도 며느리 먼저 생각하자 싶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자. 어디서 보자고 하니? 약속 장소는 강남의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 위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자개장 문짝 사이로 은은한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늦는다고 했고 영숙과 다영이 둘만 먼저 마주 앉았습니다. 다영은 머리를 말끔하게 묶고 몸에 딱 붙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진한 색이 올라가 있었고 목에는 얇은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음식 되게 맛있어요. 다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자꾸 휴대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물잔을 한번 들이켰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영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다음 주에 너희 할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지? 아, 네, 들었어요. 대답은 빨리 나왔는데 톤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몇 시까지 올 수 있겠니? 다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허리를 의자에 기대며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좀 곤란해요. 곤란해. 네, 저희 집 제사가 그날이에요. 순간 귀 안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 친정 제사가 같은 날이야. 네, 날짜가 겹쳤어요. 다영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 제사는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의례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시댁은 남이잖아요. 제가 참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단하게 끊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정 재산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엄마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탁탁 부딪히며 떨어졌고 영숙의 숨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사위 참석은 의무예요.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뵙자고 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 제사는 남이고 형식적이라고 하고 친정 제사에는 엄마 인생이 달려 있으니 사위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겨우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이려고 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너희 시할아버지 제사인데 지훈이라도 와야지. 어머님, 지훈 오빠가 빠지면 우리 엄마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듣겠어요. 다영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시댁 제사는 다른 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집 제사는 그날 한 번이에요. 양쪽 다 챙기고 싶으면 시댁 쪽이 양보하는 게 맞죠. 말끝이 부드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어 국에 밥을 적셨지만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라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면 안 되겠니? 조심스럽게 내민 손이었습니다. 다영은 그 손을 잘라내듯 말했습니다. 저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친정은 사위 보는 맛에 사는 집이라 사위가 안 오면 제사가 깨져요. 단호한 말투 속에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서 숨길 수 없는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밥그릇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다영아, 우리가 집을 준 건 제사 끊지 말라고 준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조상 욕 보이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뿌리 잊지 말라고 준 거지. 우리를 떼어내라고 준 건 아니야. 다영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요즘 세상에 제사 때문에 인생 끌려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날 한정식 집에서 밥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영숙은 나중에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자 초겨울 바람이 뺨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니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문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도성 씨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점심때부터 집안에서는 제사 준비가 분주하게 이루어졌고 전 부치는 소리와 칼 도마에 닿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울렸습니다. 지선과 미선이 미리 와서 어머니를 도왔고 싱크대 위에는 채 썬 무와 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현관문 초인종도 조용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뭐래요? 지선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온다고 했어.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삭거렸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졌고 결국 6시가 넘자 영숙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어디야? 엄마, 나 지금 다영이 집이야. 뒤에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 시간 다 됐어. 너 언제 올 건데? 엄마, 나 오늘 못 가. 대답은 짧고 확실했습니다. 왜 또 못 와? 말했잖아. 오늘 우리 집 제사라고. 장모님 손님들 잔뜩 오셔서 내가 빠지면 안 돼.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고 술이 조금 들어간 듯 약간 풀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사야, 지훈아. 영숙이 손으로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야. 너 3대 독자라고 그렇게 떠들던 그 할아버지야.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요즘 세상에 3대 독자가 뭔 의미가 있어. 나도 내 삶이 있어.
그 한마디가 영숙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제는 3대 독자라는 말마저 아이에게는 웃음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습을 위해서는 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냄새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도성이 물었습니다. 뭐래? 영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못 온대. 그날 제사상 앞에는 사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술잔이 올려졌지만 아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선과 미선이 조용히 절을 했고 도성 씨는 마지막에 술잔을 들고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다가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바쁘다고 못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답니다.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안 있겠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지선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20억짜리 집 받아놓고 제사도 안 오는 며느리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선도 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친정제사에는 죽어도 가면서 시댁제사는 일 있으면 바로 버리는 거잖아요. 도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도성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고 젓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다시 오정희를 만났습니다. 강 여사님, 제사 잘 지내셨어요. 늘 그렇듯 호기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얼마 전 제사 때 아드님은 왔어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못 왔어요.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정희는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집은 강남에 사줬다면서 제사는 안 온다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뭘로 보는 건지 몰라요. 친정은 절대 안 빠지고 시댁은 시간 나면 들르는 데인 줄 알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거실에 혼자 앉았을 때 영숙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제사는 형식이고 그 집 제사는 의무구나. 문득 다영이 한정식 집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제사는 형식, 친정 제사는 사위 의무. 그 문장이 마치 도장을 찍듯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영숙은 사진장 위에 올려진 시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월이 바래버린 흑백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눈을 감았다 떴다가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댁이 남일까? 제사는 정말 형식이고 친정 제사는 정말 의무일까? 그리고 이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으로 길게 내려와 있었고 도성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졸다 깨달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막만 요란하게 흘러가는 뉴스 화면 속에서 숫자와 그래프가 정신없이 바뀌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제대로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성이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성님 맞으십니까? 여기는 은행 여신과입니다. 깔끔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만. 아드님 한지훈, 며느님 윤다영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건으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귀 안으로 들어오는 말이 느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담보 뭐라고요? 도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지훈, 윤다영 공동 명의의 강남 아파트. 현재 담보대출 8억 원 실행되어 있고 이번에 이자 조정건으로 보호자 연락처 기재 부분에 한도성님 연락처가 있어서 안내드렸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있었지만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쿰뻑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담보대출이요. 지난해 실행된 건으로 잔액이 8억 조금 넘습니다. 혹시 사전에 들으신 적이 없으신지 해서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성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지점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성은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보기 싫은 글씨처럼 떠다녔습니다. 담보대출 8억.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던 영숙이 수건을 손에 든 채 나왔습니다. 도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 은행이요. 지훈이 집 담보대출이 8억이래. 그 한마디에 영숙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집이 왜? 나도 몰라. 지점으로 오래. 둘은 외투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은 밝은 조명과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과장이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도성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남아있던 발신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이 번호로 전화가 와서요. 우리 아들 집 담보대출이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곧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네. 강남 아파트 건이시네요. 모니터를 바라보는 직원의 눈동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 담보대출 8억 원 실행됐습니다. 공동명의라 한지훈님, 윤다영님 두 분 서명 들어가 있고요. 직원이 내민 서류 위에는 분명히 본 적 있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한지훈, 그 옆에 윤다영. 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을 그 서명이 이제는 칼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숨을 들이켜며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언제? 작년 9월입니다. 그때 한 번, 그리고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증액이 있었고요.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께는 동의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도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대출 계약서상에는 부모님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만 기재돼 있습니다. 은행을 나와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인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왜 준 건지 저 애들 기억이나 할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리누른 분노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눌린 자국처럼 깊게 파여 있었고 입술 라인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몰래.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둘은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했지만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금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영숙은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너희 집 담보대출이 8억이래.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휴대폰 너머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지나가고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조용한 곳으로 옮긴 듯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면 말하려고 했니? 현재까지 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은행까지 갔다 왔다. 우리가 세상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왔다. 지훈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나쁜 일은 아니야. 투자야, 투자. 무슨 투자? 회사 선배가 좋은 자리를 하나 소개해줬어. 장모님도 같이 들어갔고 잘 되면 우리 다 편해지는 거야. 시드머니가 조금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잡은 거고. 말을 하면 할수록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몰래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다 돈을 집어넣었다는 거네. 엄마, 요즘 다 이렇게 해. 은행 이자만 내면 나중에 몇 배로 벌 수 있어. 몇 배로 못 벌면.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리가 없다고 다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걱정거리를 없애는 말이 아니라 걱정의 크기를 키우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성이 옆에서 묵묵히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통장부터 다시 보자. 그날 밤 거실 탁자 위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영숙이 작은 돋보기를 들고 잔고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예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애들 결혼할 때 쓰고 도와주고 이제 남은 게 이게 다야. 영숙은 숫자와 숫자 사이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에는 또 다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0억. 그때는 막연한 기쁨과 감사의 숫자였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갑옷처럼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20억짜리 집. 그 집을 담보로 잡은 8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은 아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영숙은 결국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선아, 자니? 아직 안 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선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일어나. 진료실로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애를 너무 쉽게 키웠나 봐. 뭐든 다 들어주고 뭐든 다 해주고. 지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잘못은 다른 데 있어요. 그날 이후로 영숙은 자리에 누울 때마다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환하게 웃던 지훈과 다영의 얼굴. 그리고 등기부등본 위에 또렷이 찍혀있던 이름. 그때 찍었던 도장이 이제는 다른 의미의 도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을 열어주는 도장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팔아넘기는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은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은행 사건이 있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지우는 집에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연락을 하면 받기는 했지만 언제나 바쁘다고 했고 이야기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영숙은 생각 끝에 이번에는 며느리부터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들의 귀는 이미 다영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영아, 우리 따로 보자. 짧은 문자였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회사 근처에서 볼까요?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라 테이블이 몇 개 비어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먼저 도착한 영숙은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손을 모아두었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금세 사라졌다가 또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트렌치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영숙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와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영아.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다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바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께도 연락 왔어요. 그거요 라고 부를 일이니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너희 집 담보대출 8억, 그게 그냥 그거야. 다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종이컵 뚜껑을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집이라는 자산을 굴려야죠. 그냥 묵혀두면 손해예요. 집을 굴려. 영숙이 되묻자 다영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를 그냥 놔두면 벽이랑 바닥이 일해주나요? 돈이 일하게 해야죠. 선배가 자리를 하나 소개해줬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투자자들 다들 만족하고 있고 성공하면 우리도 어머님들도 편해지는 구조예요. 우리도 편해진다니. 영숙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집 보고 편해지자고 했니? 그 집은 너희 살라고 준 거지. 우리 인생까지 맡긴 적은 없어. 다영은 컵을 내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살려고 한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가 강남에서 버티려면 이런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거든요. 그 말에서 며느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댁은 이미 집을 준 사람. 그러니 이제는 리스크를 같이 떠안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 문제도요. 다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는 사위가 제사에 참석하는 게 의무예요. 저희 엄마 체면이 달린 일이라서요. 시댁 제사는 솔직히 못 가면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말끝마다 시댁을 가볍게 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정 제사는 빠지면 집안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쪽 의무를 지켜야 하니까요. 우리가 언제 제사를 장난으로 여긴다고 했니? 영숙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너 시댁 제사를 형식이라고 했지. 근데 그 형식이 우리한테는 삶이었어. 이 흙 묻은 손으로 몇십 년을 지켜온 게 그 형식이야. 다영은 살짝 눈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세대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세대는 달라요.
죽은 사람 붙잡고 올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 챙기는 게 더 중요해요. 시댁 제사 몇 번 빠진다고 하늘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은 하루하루 밥을 먹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사람 챙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살아있는 시부모는 아무 상관이 없니? 조용한 한마디가 테이블 위를 가른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릴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다영은 시선을 피하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저희는요. 다영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집은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준 거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 부부 선택이에요. 그게 싫으시면요. 애초에 집을 안 주셨어야죠. 그 말은 20억짜리 집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였습니다. 부모의 손에서 건네진 집이 이제는 자식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도덕적 빚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건물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애초에 집을 안 주셨어야죠. 집에 도착하니 도성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오늘 일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집만 던져주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제사도 대출도 다 자기들 계약대로 할 테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도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결정을 해야겠네. 그날 밤 도성은 거실 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땅 문서가 들어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이제 그 봉투는 더 이상 땅 문서가 아니라 이 집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자식에게 준 집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밤이었습니다. 질문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어디까지 싸워야 할까요? 그리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포기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구리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고 도성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마치 급한 불이라도 난 사람처럼 끊기지 않고 눌렀습니다. 영숙이 손을 닫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입었지만 구두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지훈 씨 댁, 부모님 댁 맞으시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만.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그 집 투자건 때문에 왔습니다. 잠시 후 도성까지 거실로 나와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들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 명은 자영업자였고 다른 한 명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드님이랑 사돈 되는 분이 같이 투자하신 건 아시죠?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도성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들은 얘기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 하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투자가 사실 저희 믿고 들어온 이유였거든요. 사위 집이 강남 아파트고 시부모님도 든든하다는 말에 빚까지 내서 몇 억씩 넣었어요. 그 말에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장모님이 그랬다더라고요. 사위 집이 탄탄하니까 혹시 뭐가 안 돼도 걱정 없다. 시댁에 20억짜리 집이 있다는데 누가 못 믿겠냐고요. 도성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의도 받지 않았고 보증 선 적도 없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르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말만 믿고 돈을 넣은 거라서요. 지금 그 판이 흔들려서 다들 피가 마릅니다. 아드님이랑 장모님은 연락이 잘 안 돼서 이쪽으로라도 찾아온 겁니다. 남자의 말 속에는 원망과 절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의 얼굴은 도둑의 얼굴보다 더 무겁다는 걸 영숙은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증 선 적 없습니다. 도성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 팔아서 뭐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네요. 남자들이 돌아가고 나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성이 문 옆에 기대 섰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가슴이 뭔가 쥐어짜는 것 같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영숙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와중에도 서둘러 구급차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어요. 응급실 불빛은 언제나처럼 밝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도성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심전도 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흰 가운을 걸친 채 들어왔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로서의 얼굴과 딸로서의 얼굴이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검사 끝에 다행히 급성 심근경색은 아니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되고 큰일 생길 만한 일은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지선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도성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응. 이대로 두면 엄마 아빠 먼저 쓰러져요. 지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이도 걱정이지만 일단 엄마 아빠부터 지켜야 해요. 그날 밤 병실 옆 작은 휴게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선도 급히 달려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낵 자판기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과 분노,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지선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으로 정리해야죠. 법으로. 네.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증여할 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제사, 명절, 연락. 그거 다 깨고 집을 담보로 썼으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아빠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건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피 말려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영숙과 지선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 최기석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안경테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20억 보상금 이야기부터 강남 아파트 증여, 제사 약속, 그리고 담보대출 이야기까지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최기석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형태였군요. 네,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조건을 걸고 준 거였습니다. 조건을 어기고 집을 담보로 잡고 제사와 명절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이용해서 제3자들까지 끌어들인 상황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해지 소송 가능합니다. 조건부로 준 재산이고 그 조건들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숙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절차는 길고 마음고생도 크실 겁니다. 아드님이랑 며느리분하고 완전히 등을 지고 싸우셔야 할 수도 있고요. 최기석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실 겁니다. 대출 더 늘리고 투자 더 하고 나중에는 집도 노후도 관계도 다 잃을 수 있어요. 도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남편의 얼굴, 시아버지 사진 앞에서 떨리던 손, 제사상 앞에 빈자리. 영숙은 손을 꼭 모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하면 그 애들 인생도 많이 바뀌겠죠. 맞습니다. 그래도 시작해야겠네요. 최기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선택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검게 내려앉은 구름 아래 구리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이 집에도 폭우가 쏟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우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면에서 맞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남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면 둘 다 잃은 부모의 빈손일까요? 그 답을 향한 발걸음이 이제 첫걸음을 뗀 참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 지 일주일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강남 아파트 우편함에 도착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흰 봉투가 이 집의 마지막 줄을 끊어버릴 도끼처럼 날아든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벨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걸레를 대충 걸어놓고 전화를 받자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뭐가? 내용 증명, 소송, 증여해지, 집 매각, 이게 다 뭐냐고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지만 영숙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봤네.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끝부분이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가 3번은 말했지. 제사, 명절, 연락. 그 3가지 안 지키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집을 뺏겠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파트는 제 인생이에요. 제 미래고 제 전부예요. 그걸 한 장짜리 종이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날려버린 건 내가 먼저였어.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미래라고 믿고 집을 줬지. 근데 넌 그 집을 담보로 잡아서 판을 깔았어. 그것도 우리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숨소리가 조금 가빠졌습니다. 엄마, 나도 살려고 그랬다니까.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가지고는 안 돼. 굴려야 먹고 살지. 굴리다가 다 부서지면 누가 치우니? 엄마가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봐요?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영숙은 더 이상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내려와라. 짧게 잘랐습니다. 전화로는 더 못하겠다. 다음 날 오후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구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운동을 좋아하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배가 조금 나왔고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건 진짜 아니에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와 서 있었습니다. 도성이 소파에 앉아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마주보는 눈이었습니다. 뭐가 아니냐? 도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으면서 말도 안 한 게 먼저 아니지 않냐? 지훈이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말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엄마 아빠 성격 알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 기회는 또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몰래 했어. 도성의 눈가에 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르는 사람 만들고 은행에서 우리가 웃음거리 되게 만든 거야. 웃음거리는 너무하시네.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웃음거리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집 줬으면 그 다음은 우리 인생이에요. 어차피 돌아올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노후 자금 따로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 어딘가가 확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노후 자금 따로 만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서 공장 나가서 식당 접시 닦아서 평생 허리 휘게 모았다. 그 돈으로 너희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다.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노후 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우리를 이렇게 써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니?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자존심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써먹었어요? 서로 필요한 거 채워준 거지. 저도 부모님 챙긴다고 나름 신경 썼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주 갔잖아요. 몇 달.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와놓고 평생 효도한 것처럼 말하네. 제사 날에 회식 잡고 할아버지 기일에 장모님 눈치 본 사람이 효도는 무슨 효도니?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지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짜 우리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집을 되찾겠다는 거지. 도성이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줄 때는 우리 집이었고 담보 잡을 때는 내 집이었다. 그 차이를 너는 아냐.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데요? 집 없으면 저희는 끝이에요. 강남에서 나가야 돼요. 다영이도 못 버텨요. 장모님은 난리 날 거고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노후 가지고 내 인생 흥정하는 건 오늘로 끝이다.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릎이 덜컥 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무릎 꿇은 자식의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앞에서 울먹이는 아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숨을 헐떡이던 도성의 얼굴,
제사상 위에서 홀로 웃고 있던 시아버지의 사진, 채권자들의 잿빛 얼굴. 영숙은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야 무릎을 꿇는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무릎을 은행 가기 전에 꿇었으면 우리는 기꺼이 같이 짊어졌을 거다. 지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집만은 지켜주세요. 도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훈아.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우리도 지키려고 싸운다. 우리는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려고 싸운다. 내가 판 위에 올려버린 우리 인생부터 먼저 챙겨야겠다.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로 소장을 넣는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펜 끝에 힘이 들어갔고 사인은 또렷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는 길었지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앞으로 남은 노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소송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한켠에 숨겨두었던 미련과 불안까지 법정이라는 좁은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에 맞닥뜨릴 것은 판사가 아니라 서로의 얼굴이라는 것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은 초겨울이 깊어가던 날 열렸습니다. 법원 복도는 어두운 회색빛이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긴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건 목록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성 외, 한지훈 외. 원고와 피고 자리에 두 세대의 이름이 나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자 두 집안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판사 앞쪽 원고석에는 도성과 영숙, 그리고 변호사 최기석이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지훈과 다영, 그리고 그들 편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방청석 뒤쪽에 앉아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공판은 차분하게 시작되었지만 공기의 긴장은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증여 당시 조건을 말씀해 보십시오. 최기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원고는 아들 부부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구두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첫째, 제사를 빠지지 말 것. 둘째, 명절 때 얼굴을 비출 것. 셋째, 연락을 자주 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판사가 시선을 영숙에게로 돌렸습니다. 그 조건을 전달하신 분이 원고 한영숙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숙은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손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효도하겠다고 제사와 명절, 연락 세 가지만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그 조건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날에는 회사 회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할아버지 기일에는 장모님 눈치 보느라 못 온다고 했고 명절에는 친정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다가 요즘은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참석은 바뀌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린 문제이고 그것을 조건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댁뿐 아니라 친정 쪽 행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때 판사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보대출건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부부는 재정적 운용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법적 소유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최기석이 곧바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보대출 계약서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용된 설명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시댁의 재산 상황을 보증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시댁이 든든한 집안이니 혹시 잘못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법정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피고 한지훈 씨. 판사의 부름에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모님께 담보대출 사실을 사전에 알렸습니까?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리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짧고 단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안 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윤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변호사에게 제지되었습니다. 영숙은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를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어떻게 그 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맡겼는지 증언했습니다. 시댁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서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사위 집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시댁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오르내렸습니다. 그 단어는 더 이상 가족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숫자와 보증 수표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줬으면서 제사와 연락을 이유로 다시 되찾아가려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 가혹한 판단입니다. 집은 이미 아들 부부의 삶과 직결된 터전입니다. 이를 빼앗는 것은 자식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최기석은 끝까지 차분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집을 빼앗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조건부로 준 재산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와 약속을 지켰느냐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자식을 길바닥에 내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남은 삶을 남의 장부에서 빼내오려는 것입니다. 피고는 시댁의 이름과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산화의 판을 벌였습니다. 그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 안에는 양쪽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자세를 고쳤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제사 참석과 명절 방문, 정기적 연락 등 일정한 도의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인정한다. 또한 피고가 해당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들에게까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민법상 증여해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강남 아파트에 대한 증여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원고에게로 되돌리는 것을 인용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숙의 시야가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깜빡이며 삼켰습니다. 도성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가 폈어요. 반면 피고석에서 지우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영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윤미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법정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크게 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감정들이 방청석 의자에 박힌 채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을 때 지훈이 뒤에서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엄마. 영숙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팔 거야. 거친 숨소리 위로 올라온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그 집 팔아버릴 거냐고. 그래. 영숙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팔 거다. 엄마, 그러지 마. 내가 우리를 안 보고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집을 너 없는 집으로 만들 거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재판 결과를 안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날 한 부부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되찾았고 한 부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집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이라는 걸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돌아온 집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이 이 싸움의 마지막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두 달이 지나자 강남 아파트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성과 영숙은 중개업소를 여러 곳 돌다가 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중개사를 골랐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강이 훤히 보이는 거실, 넓은 창, 반듯한 구조, 완벽한 입지에 완벽한 조건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성과 영숙의 눈에는 그 집이 하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북향인지 남향인지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기쁨과 배신과 소송과 눈물을 한 번에 품고 있는 상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장금일 은행 창구 앞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금 내역 확인되십니다. 통장에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입금 20억 원. 영숙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숫자 줄 위에 시선이 걸렸습니다. 20억. 몇 년 전 땅 보상금으로 처음 봤을 때는 꿈 같았던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한 번 자식에게 넘겼다가 소송을 통해 되찾고 또 다시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손에 쥐고 서 있는 지금 그 숫자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햇빛 아래 서자 도성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둘 마음대로 쓰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야겠지.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 둘만을 위해 쓰지는 말자. 몇 날 며칠을 상의한 끝에 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밥집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고 갈 데 없는 노인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식에게 마음 다친 어르신들이 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곳.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 어느 날 밤 영숙이 뉴스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 붙일 데 없는 사람들. 연금은 있지만 밥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집 한 번 더 내주자. 둘은 서울 곳곳의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구로의 오래된 건물 1층을 골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근처에 노인정과 작은 공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잘 들어오고 골목에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낡은 점포를 계약하고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간이 칸막이를 세우고 중고 식탁과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커다란 솥과 가스레인지가 들어섰고 벽에는 시계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에는 조그맣게 종이 간판을 붙였습니다. 무료 급식 하루 한 끼. 언제까지 무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간판을 달 날 글씨를 무엇으로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둘은 시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고 강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강 노인복지재단. 하얀 바탕에 파란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간판이 건물 외벽에 걸리던 날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래? 글쎄, 복지재단이라니까 밥 주나 보지. 문을 연 첫날 식당 안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떠다녔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양파를 볶고 멸치 육수를 오래 끓였습니다. 배춧국을 좋아하는 어르신을 위해서는 작은 냄비 하나를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도성은 쟁반을 닫고 식탁마다 물수건을 올려두었습니다. 12시가 다가오자 문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섰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듣고 온 어르신들, 옆 노인정에서 친구 따라온 분들, 지나가다 간판 보고 들어온 분들까지 서너 명이던 인원이 금세 1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노인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리 편한데 앉으세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을 퍼담고 국을 떠드리고 반찬을 놓아드렸습니다. 2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된장 냄새와 김치 냄새, 구수한 밥 냄새가 뒤섞여 복도까지 흘러나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 여기 음식 참 맛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밥 먹는 것 같아서 좋네요. 영숙은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더 드실래요? 반찬 더 갖다 드릴게요. 밥을 더ตื้어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작은 동네 신문에 이 재단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팔아놓인 밥상 차린 부부.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익명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식집 뺏어서 좋은 일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쇼지 뭐, 죄책감 덜려고. 그 글들을 본 날 밤 영숙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말 너무 보지 마. 도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빼앗은 건 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되찾아온 거다. 재단은 조금씩 입소문을 탔습니다. 어느 날은 70 넘은 할머니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람 소리가 나서 좋네요.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텔레비전만 떠들고 나는 말할 데가 없거든. 또 어떤 할아버지는 국그릇을 반쯤 비운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요즘은 밥값 아까운 사람 취급받아요. 여기는 그냥 오라고 하니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그 말들을 들을수록 영숙은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밥으로 덮는 느낌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아들의 얼굴 대신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던 국 대신 지금은 노인들의 밥상에 국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부르며 정성을 담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한참을 서 있다 보면 문 쪽을 흘끗 보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혹시 쭈뼛거리며 밥 먹으러 오지는 않을까? 그런 멍청한 기대를 스스로 욕하면서도 눈은 자꾸 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님, 밥 한 그릇만 말아주시면 안 돼요. 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의 첫 마디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떠난 지 몇 달 뒤 초라해진 아들은 구로의 작은 밥집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기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재단 식당 한쪽에는 작은 사진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모시던 시아버지 영정을 작게 복사해 액자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제대로 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손님이 한두 분만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영숙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고 정장 바지는 헐렁해져 있었으며 구두는 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와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강 노인복지재단 맞아요. 지훈이 괜히 모르는 사람인 척 말했습니다. 노인이 아니니까 밥값은 내고 먹겠습니다. 영숙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 뭔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성이 먼저 나섰습니다. 여기 나이 제한 없다. 조금 빳빳한 목소리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앉아서 먹을 수 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안쪽 자리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벽에 붙은 간단한 안내문, 메뉴판 대신 붙어 있는 오늘의 밥상, 글씨, 한쪽 구석 작은 액자. 그 액자 속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지훈이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강남 집은 정리했어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월세 삽니다. 회사도 정리됐어요. 투자한 데가 다 무너져서 책임지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딱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아들 입으로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영이는? 도성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영이는 친정으로 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저 같은 놈은 더는 사위가 아니라고 하셔서요. 집도 잃었는데 사위체면 살려줄 이유 없다고요. 그 말에 영숙은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댁 재산은 형식이라고 하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위 참석은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 얼굴이 이번에는 의무를 끊어버리는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직장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도성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이유가 뭐냐? 지훈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밥 냄새가 나서요.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된장 냄새, 김치 볶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 냄새 같아서 그냥 문을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잠시 조용해진 그 침묵 사이로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숙은 국자를 다시 들었어요. 넉넉하게 밥을 퍼서 그릇에 담고 된장찌개를 가득 떠서 올렸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작은 접시에 담아 쟁반에 올렸어요. 지훈 앞에 쟁반을 내려놓으면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집 얘기 안 한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여기는 시댁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그냥 밥집이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하는 집이다. 지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릇을 바라보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맛있네. 입가가 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네. 도성이 조용히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물 먹어라. 그 말 속에는 꾸중도, 위로도, 미련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나서 세 사람은 빈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시아버지 사진을 모셔둔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호롱불 대신 작은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앞에는 간단한 밥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밥을 다 치우고 난 뒤 조용히 올린 상이었어요. 오늘이 할아버지 기일이야.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처럼 크게 제사 지내지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훈이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불꽃이 아주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앞에서 웃으며 절을 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3대 독자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술잔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옷을 입고 겨우 바깥 벌다 쫓겨난 사내가 되어 앉아 있었어요. 지훈아, 일어나라. 도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절하자. 셋은 작은 제사상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을 향해 몸을 숙였어요. 한 번 절을 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 번 절을 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은 촛불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절을 마친 뒤 도성이 상 앞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작은 잔에 술을 따라 시아버지 사진 앞에 사뿐히 올렸습니다. 아버지, 낮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을 지키려고 아들하고 싸웠습니다. 이게 잘한 일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그리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부터 챙기면서 살겠습니다. 영숙도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사가 형식이 아니라는 거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자리네요.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많이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제사를 장난처럼 여긴 것도, 집을 돈으로만 본 것도, 부모를 숫자로만 계산한 것도 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영정 속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상을 물리고 나서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김치,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네. 집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문장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안 돌려주는 건 아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 속에 작은 불빛이 다시 켜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일손이 모자라다. 도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밥 퍼줄 사람, 설거지할 사람, 어르신들 말상대 해줄 사람 다 필요하다. 월급 많이 못 준다. 그래도 먹고 잘 곳은 우리가 책임진다.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깨먹은 거 조금씩이라도 채워 넣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재단 식당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계속 들렸고 바깥에서는 도성이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영숙은 식당 한쪽에서 한지절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얼마나 더 사야 하는지, 다음 달부터는 몇 끼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공과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숫자들을 적어 내려가는 손이 바빴습니다. 문득 문 밖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다영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영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저에도 밥 먹으러 올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이 필요해지면 오겠지. 그때도 밥상은 차려져 있으면 된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마지막 불이 꺼진 뒤 재단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한 집안의 제사가 끊어질 뻔했다가 다른 형태로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제사는 한 사람의 조상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밥상과 삶을 함께 기리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댁 제사는 형식이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한마디가 이 집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그 형식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강 노인복지재단. 밥을 퍼주는 손길 위에 조상들이 지켜보는 눈길이 겹쳐지는 곳.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 영숙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보셨지요? 우리가 집은 팔았지만 재산은 안 팔았습니다. 이 집 재산은 이제 밥 한 그릇 올리는 제사로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이 집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조용히 뜨거운 국그릇 위에서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